어제는 정말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 저는 평소처럼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50년을 살아온 이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하는 아침 준비는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죠.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영하 5도.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찢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리는 신음 같은 소리.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옆집은 넉 달 전 부모님을 잃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 현수는 23, 동생 민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경찰차의 붉은 불빛,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날 이후 이 아파트 복도는 계속 조용했어요. 저는 미역국 불을 끄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옆집 앞에 섰죠. 현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수야, 문 좀 열어봐. 잠시 후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지금은 문 밖에 바람이 춥다. 나 추워. 사실 추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몇 초의 침묵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현수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죠. 들어가도 되니? 현수는 말없이 비켜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방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접시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식탁 대신이었죠. 냉장고 위에는 영수증들이 빨래 집게로 고정되어 있었고 작은 노트에는 빼곡한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방에 자고 있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흰 봉투, 파란 글씨로 병무청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봉투는 이미 개봉되어 있었어요.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영통지서. 이게 뭐니? 현수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숨어 있었어요. 그냥 때 되면 다 가는 거잖아요. 입영 날짜가.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1달 반 후였어요. 근데 너희 둘만 남았잖아. 민호는? 현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육원 간대요. 복지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알아? 어제 말했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종이 찢는 소리. 민호가 뭔가를 찢었던 거였어요. 저는 민호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한번 봐도 되니?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호 방문을 열었어요. 방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죠. 침대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민호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불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늙은 무릎이 삐걱거렸죠. 할머니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할머니가 미역국 끓였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3분쯤 지났을까요?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왜 태어났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부모님은 저 남겨두고 가셨어요?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
혼자가 아니야. 형도 가잖아요. 군대 가면. 저 혼자잖아요.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불을 걷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민호야, 할머니 좀 봐.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니까.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도 언젠가는, 그래, 할머니도 언젠가는 가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이 순간 할머니는 여기 있어.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현수가 라면 박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때 또 다른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어 있는 빨간 글씨의 독촉장. 전기요금 체납 안내. 3차 독촉. 다음 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급 중단. 그 옆에는 관리비 독촉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현수야.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현수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빚도 있었어요. 빚? 병원비요. 마지막 1년 동안 아버지가 아프셨거든요. 그때 쓴 돈이.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어요. 공사장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얼마씩은 들어와요. 근데 생활비 쓰고 민호 학비 내고 빚 갚고 나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왔어요. 현수가 입영통지서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가면 민호는 복지센터에서 뭐래? 보육원 가라고요. 거기 가면 밥도 먹고 학교도 다니고 안전하다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현수야. 네. 내가 언제까지 버틴 거야? 돈 없이? 현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품삯 들어와요. 그럼 입영 날짜가 품삯보다 빠르게 오겠구나. 현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두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어요.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이 나왔죠.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 있었어요. 저번 달 연금에서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써.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도 힘드신데. 닥쳐. 지금 내가 거절할 상황이냐? 저는 현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일이 아니야. 사람의 삶이야. 두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하지만 내가 같이 붙잡을게. 우리 같이 해결하자.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신세 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노인네 신세는 오래돼서 단단해. 기댈수록 안전하단다. 그리고 신세가 아니야. 이건 이웃이 하는 거야. 저는 현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단 전기요금부터 내자. 그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고. 할 일이요? 그래. 너 입영 연기시키는 거, 민호 지킬 방법 찾는 거. 할 일이 산더미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옷 입어. 우리 나가야 해. 어디요?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요? 그래. 내 동창의 아들이 변호사야. 한번 상담받아보자. 현수가 망설였습니다. 돈이? 상담은 공짜야. 일단 방법부터 알아보자고. 저는 민호 방으로 다시 갔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우리 나가야 해. 어디요? 너를 지킬 방법 찾으러.
같이 가자.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눈빛에는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20분 후 우리 셋은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해낼 거야. 이 아이들을 지킬 거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찾아볼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보여.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75세 할머니와 23 청년, 그리고 17 소년. 이상한 조합이었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모퉁이에 있던 분식집은 문을 닫았네요. 20년을 했던 곳인데 저 빌딩은 언제 생긴 거죠?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저는 여전히 같은 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민호가 작게 불렀습니다. 응? 군대 안 가는 방법이 정말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목소리를 낮춰서 물었어요. 있지. 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후견이 필요한 경우. 그럼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그걸 알아보러 가는 거야. 근데 쉽지는 않을 거다. 종이는 차갑거든. 법이라는 게 감정을 봐주지는 않아.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알았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제가 후견인이 되면 안 될까요? 저는 현수를 봤습니다. 후견인? 네. 제가 민호 법적 후견인이 되면 군대를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현수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현수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의 나이, 너의 경제 상황, 너의 현실. 다 기록에 남아 있어. 후견인이 되려면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가 증명되어야 해. 하지만, 그리고 내가 군미필자라는 것도 문제가 돼. 법원에서는 그런 걸 다 봐.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우리가 내릴 곳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죠.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 올라갔어요. 현수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4층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성민 법률사무소. 간판은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책장에는 법전들이 빼곡했고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자격증, 표창장, 그리고 가족사진. 책상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복 할머니? 성민아. 정성민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36쯤 돼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니는 잘 계시죠? 잘 계시지. 요즘 무릎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 제가 한번 찾아뵈어야 하는데.
앉으세요. 저기, 정 변호사가 의자를 챙겨줬습니다. 우리 셋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정 변호사는 현수와 민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 동네 사는 애들이야. 사정이 있어서 왔어. 저는 가방에서 입영 통지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좀 봐줘. 정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이게 부모님 돌아가신 지 넉 달 됐어. 형제 둘만 남았고 형은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 동생은 미성년이고. 정 변호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마치 생명을 다루듯이. 그의 눈빛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시간이. 정 변호사가 입영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급해. 정 변호사는 책상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집어들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수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입니다. 직업은? 건설 일용직이요. 월 소득은? 현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일정하지 않은데 보통 한 달에 150에서 200 정도요. 민호 씨는? 17이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정 변호사는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요. 보험금은?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종합보험이 없었어요. 있던 건 장례비로 다 썼어요. 유산은? 빚이요. 정 변호사의 펜이 멈췄습니다. 빚이요? 네.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 때문에 빌린 돈들이요. 합쳐서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갚고 있어요? 조금씩이요. 한 달에 30만 원씩. 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전세요. 5천만 원인데 2년 후에 만기예요. 그 돈은? 없어요. 정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다는 거지? 네, 매우 어렵습니다. 정 변호사가 현수를 봤습니다. 입영 연기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연기요? 네. 가족 부양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얼마나 연기할 수 있는데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 하지만 결국에는 가셔야 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결국 형은 가는 거예요? 정 변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최대한 연기 기간을 늘리고 그 사이에 민호 씨가 성년이 되거나 다른 보호자를 찾거나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보호자 말이야. 네. 내가 하면 어떻게 되는데? 정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께서요? 그래. 내가 이 애들 법적 보호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정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연세가 75야.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요. 뭐가 필요한데? 안정적인 소득, 주거 환경, 부양 능력 증명, 건강 상태, 그리고 정 변호사가 노트를 넘겼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보호자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가를 봅니다. 내 연금이 있어. 얼마나 받으세요? 한 달에 60만 원. 정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도 부족한 금액인데 2명은. 그럼 복지 지원은 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 생계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호는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정 변호사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진심이세요?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모아야 해요. 뭐가 필요한데? 부모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신청서, 생계자료, 학교 재학증명서, 주민센터 확인서. 정 변호사가 하나씩 리스트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이웃들의 동의와 추천서입니다. 할머니가 실제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건 할 수 있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학교, 병원, 모든 곳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언제까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입영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시작하자. 정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요? 그래. 시간이 칼날이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민아, 서류 목록 적어줘. 우리 하나씩 받아올게. 정 변호사는 종이에 빠르게 목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넸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힘드실 텐데. 힘든 건 이 애들이야. 나는 괜찮아. 우리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현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은 나눌수록 가벼워지는 법이야. 하지만 그만해. 지금은 행동할 시간이지 망설일 시간이 아니야. 1층에 내려왔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복 여사님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민호 학생의 당숙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당숙이라고요? 저는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고인의 남편 쪽 친척이죠. 무슨 일이세요? 애들 사정을 들었습니다. 혼자 남았다고요. 제가 도와야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와주시겠다고요? 네. 특히 민호 말이에요. 미성년자를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제가 법적 후견인이 되어서 돌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 계셨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빴습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장례식 때도 안 오셨던데요. 그건 늦게 소식을 들어서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네. 언제가 좋으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민호에게 나오는 지원금 있죠? 그것도 제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수와 민호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아빠 쪽 친척이라는데. 너희 아니?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어요. 아빠가 친척 얘기를 거의 안 하셔서 장례식 때도 못 봤어요. 민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성민아. 네.
벌써 돌아오셨어요? 전화 왔어. 당숙이라는 사람한테. 정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후견인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 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조심하세요. 친족이 후견 신청을 하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선권? 네. 법원은 혈연 관계를 우선시하거든요. 그럼. 하지만 진정성이 중요해요. 실제로 아이를 돌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정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래요? 김태수? 좋아요. 제가 조사해 볼게요. 일단 할머니는 서류 준비 계속하세요.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갔어요. 줄이 길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서 창구에 갔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후견인 신청 서류 받으러 왔어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청인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이웃이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웃이요? 친족이 아니시고? 네. 그럼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필요한 거 다 할게요. 직원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거 다 작성하시고 여기 첨부 서류 목록 보시면 리스트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주민센터를 나와서 학교로 갔습니다. 민호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젊은 여선생님이었습니다. 민호 할머니세요? 이웃 할머니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민호가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서 확인서가 필요해요. 민호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는 거요. 물론이죠. 민호는 좋은 학생이에요. 조용하고 성실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요. 선생님이 서류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고요? 네. 표정이 안 좋고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고 사정을 몰라서 그냥 지켜봤는데 선생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민호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학교를 나오며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분이시네요. 그러게. 세상에 좋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다음은 복지관이었습니다. 관장님은 60대 후반의 남자분이었어요. 인자한 인상이었죠. 윤복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또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관장님은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런 일이. 현수, 민호, 이리 와봐. 두 아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 있어. 힘들면 도움 요청하는 게 당연한 거야. 관장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긴급 생계비 신청하자.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다 신청할 수 있어. 얼마나 나와요? 케이스마다 다른데 긴급 생계비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주거급여는 30만 원 정도. 합치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에서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밑반찬 배달, 학습 지원, 심리 상담. 다 무료야. 관장님이 확인서도 써주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마지막으로 병원에 들렀습니다. 민호와 현수의 건강검진 기록이 필요했거든요.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희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75번. 우리 차례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젊은 여의사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건강검진 기록 필요해서요. 환자분이 누구세요? 이 애들이요. 의사가 현수와 민호를 봤습니다. 최근에 검진 받으신 적 있어요? 1년 전에. 그럼 새로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걸려요? 30분 정도요. 현수와 민호는 검진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도 집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옆집 문을 두드린 게 벌써 몇 시간 전 일인지 제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많이 걸어서 그래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30분 후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해요. 다만요? 영양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현수와 민호가 서로를 봤습니다. 네. 밥은 거르지 말고 드세요. 특히 성장기에는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슈퍼에 들렀습니다. 뭐 사실 거예요? 저녁 재료. 할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됐어. 오늘은 내가 해줄게. 저는 장바구니에 쌀, 김치, 계란, 두부, 대파, 이것저것을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려는데 현수가 먼저 카드를 냈어요. 제가 낼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머니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이거라도 제가 할게요. 저는 현수의 눈을 봤습니다.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알았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수네 집에서 밥을 해 먹었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밥 먹자. 우리 셋은 라면 박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뜨며 저는 아이들을 봤어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던 걸까요? 천천히 먹어. 네. 식사가 끝날 무렵 현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정말 감사해요. 오늘, 아니, 지금까지.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민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패 끼쳐도 괜찮아요? 패가 아니야. 가족이야. 가족이요? 그래.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린 이제 가족이야. 그날 밤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저는 책상에 앉아 오늘 받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 변호사였어요. 할머니. 응, 성민아. 큰일 났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 당숙이라는 사람. 벌써 후견 신청을 냈습니다. 뭐? 오늘 오후에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어요. 그것도 변호사를 끼고요. 저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경쟁입니다. 할머니와 그 사람 중에서 법원이 선택하는 거죠. 확률은? 정 변호사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5대 5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가 불리해요. 왜? 혈연 관계니까요. 법원은 혈연을 우선시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 싸워야죠. 증거로, 진정성으로, 사실로.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씁쓸했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할 거예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느라 밤을 새웠어요.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더군요. 나이 먹으니 하룻밤만 못 자도 티가 나네요. 아침 7시 현순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수가 문을 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일찍? 오늘 할 일이 많아. 준비해. 무슨 일인데요? 이웃들 집 돌아다니면서 추천서 받아야 해. 그리고 사진도 찍고. 사진요? 너희가 여기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사진. 일상 사진들. 민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호야, 너 학교 가야지? 네. 가기 전에 같이 사진 찍자. 아침 먹는 것도 찍고. 왜요? 법원에 제출해야 해. 너희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이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제 말을 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아침 먹는 모습, 민호가 교복 입는 모습, 현수가 도시락을 싸는 모습. 할머니, 왜 이렇게 많이 찍어요? 많을수록 좋아. 진실은 디테일에 있거든. 민호를 학교에 보낸 후 저와 현수는 아파트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먼저 302호 김씨 댁을 방문했어요. 어머, 윤복 씨? 안녕하세요.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뭔데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런 일이. 물론이죠. 제가 뭘 해드리면 돼요? 추천서 좀 써주세요. 현수랑 민호 얘기요. 여기서 잘 살고 있고 문제 없다는 거요. 당연하죠. 저 그 애들 잘 알아요. 조용하고 착한 애들이잖아요. 김 씨가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다음은 205호, 그 다음은 501호. 하루 종일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 어떤 분은 바로 써주셨고, 어떤 분은 사정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한데 이런 일이 아직도 있구나.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까요? 밑반찬이라도 좀 가져다 드릴게요.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오후 3시쯤 저희는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CCTV 기록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CTV요? 무슨 일인데요? 법원 제출용이에요. 이 아이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증거로요. 아, 개인정보라 함부로 드리기는. 경찰 협조 공문 받아올게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관리사무소를 나오며 현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해야지. 상대방도 준비하고 있을 거야. 우린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상대방이요? 그 당숙 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지금 바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당숙이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네. 보시면 알 거예요. 빨리 와주세요. 30분 후 우리는 정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동의서입니다. 현수 씨와 민호 씨가 동의했다는. 현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거 저 안 했는데요? 뭐? 이 도장, 우리 도장 아니에요. 정 변호사가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확대해서 보니
도장 획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조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정 변호사가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문서 위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날 저녁 우리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형사가 진술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이 사람을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연락은?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후견인이 되겠다고.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 도장은 누구 겁니까? 저희 아버지 도장인데 이미 처분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구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조사는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올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배고프겠다. 뭐 먹을까? 괜찮아요, 할머니. 집에 라면 있어요. 라면만 먹지 말고 제대로 먹어야지. 저는 근처 식당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시켜? 할머니, 돈이. 오늘은 내가 쏜다.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밥을 먹는데 현수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응? 정말 죄송해요. 왜? 할머니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저희 때문에.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편하게 사셔야 하는데 저희 때문에. 민호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현수야, 고개 들어. 너 민호 둘 다. 두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인생은 편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의미 있게 사는 게 목표지. 의미요? 그래. 난 75년을 살았어. 많은 걸 봤고 많은 걸 겪었지. 그런데 요즘처럼 의미 있게 산 적이 없었어. 너희를 돕는 게 내겐 의미야. 너희가 웃는 게, 너희가 희망을 갖는 게, 그게 나한테는 큰 의미야. 민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고맙다고 생각해. 나한테 의미를 준 거니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별 많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러네. 오늘따라 유난히 많네. 저 별들도 혼자일까요? 별은 혼자가 아니야. 다 모여 있잖아. 우리처럼요? 그래, 우리처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뭔가가 문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편지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짧은 문장. 하지만 위협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이거 괜찮아. 겁먹을 것 없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겁이 났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위협 편지 때문에 잠을 설쳤거든요. 7시에 현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민호를 학교에 보내기 전에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호야, 학교 갈 준비 됐니? 네, 할머니. 민호는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교복이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오늘은 나랑 같이 가자. 현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산책 삼아. 사실 불안했어요. 어젯밤 편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왜? 자꾸 뒤를 돌아보시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냥 차 조심하라고.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 네. 할머니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호가 교문으로 들어가는 걸 끝까지 봤습니다.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돌아섰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선팅이 진하게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쳐다보자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기분 탓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 민호 담임인데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학교에 안 왔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아침에 출석 체크했는데 없더라고요. 지금 4교시인데 아직도 안 왔어요. 혹시 아파서 결석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정말요? 그럼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현수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수야. 네, 할머니. 민호 학교 안 갔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네. 할머니가 데려다 주셨잖아요. 학교 앞까지만 데려다 줬어.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 봤는데. 지금 바로 가볼게요. 우리는 동시에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만났어요. 현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만나봤어요? 응. 민호 오늘 아예 안 왔대.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는 학교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PC방, 편의점, 공원.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어요.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24시간이 안 됐잖아. 하지만 미성년자고 가출이 아니라 실종이잖아요. 현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성민아, 민호가 사라졌어. 뭐라고요? 학교 안 갔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바로 경찰 신고하세요. 제가 파출소로 갈게요. 20분 후 우리는 파출소에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진술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오늘 아침 7시 40분쯤이요. 학교 교문 앞에서요. 입고 있던 옷은 교복이요. 감색 블레이저에 회색 바지. 가출 가능성은 절대 아니에요. 이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경찰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일단 숲에 넣겠습니다. CCTV도 확인해 보고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할머니.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 하지만 섬뜩했어요. 민호 잘 데려왔습니다. 누구세요? 가족입니다. 이제 민호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 밟으면 돼요. 간단한 문제니까요. 당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찰관이 즉시 움직였어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민호를 데려갔대요. 가족이라면서. 가족? 누가요? 당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요. 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죄입니다. 친족이라도 법적 절차 없이 데려가면 범죄예요. 경찰관이 무전을 켰습니다. 본서 지령 미성년자 실종건 약취 가능성. 1시간 후 우리는 관리사무소 CCTV실에 있었습니다. 화면에 오늘 아침 영상이 재생됐어요. 7시 42분 민호가 교문으로 들어갑니다. 7시 43분 민호가 다시 나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 7시 45분 검은색 승용차가 옵니다. 민호가 탑니다. 저거예요.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번호판 확인됩니까?
경찰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79도 3521. 추적 들어갑니다. 경찰은 즉시 수배를 넣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할머니, 현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찾을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하지만 현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래요? 차량 추적됐대요. 지금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어디래요? 인천 쪽 모텔이래요. 우리는 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일시간의 차 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현수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민호야, 무섭지? 할머니가 금방 갈게. 인천의 허름한 모텔 앞. 경찰차 2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302호입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무사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호야. 현수가 달려갔습니다. 민호를 꽉 안았어요. 형,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괜찮아. 저도 다가갔습니다. 민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무서웠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누가 데려왔어? 아저씨들이요. 3명. 뭐라고 했어? 보호자 찾아주겠다고. 차 타라고. 어디로 가자고 했어? 집이라고 했어요. 방숙네 집. 그래서? 근데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잖아요. 절차로 가자고. 그래서 내렸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경찰이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도주했네요. 하지만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 약취, 감금. 즉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응? 무서웠어요. 많이 무서웠지? 네. 근데 할머니 목소리 생각했어요. 절차로 가자고 하신 거. 저는 민호 손을 잡았어요. 민호야, 넌 정말 용감해. 알지? 저요? 그래. 무서운 상황에서도 옳은 판단을 했잖아. 그게 진짜 용기야. 민호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라면을 끓였어요. 오늘은 아무도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지 못했거든요. 맛있게 먹어. 네. 라면을 먹으며 현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저, 겁나요. 뭐가?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민호를. 그래서 더 싸워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현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안 싸우면 확실히 지는 거야. 싸우면 이길 수도 있어. 그날 밤 정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 오늘 사건으로 당숙 쪽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법원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볼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안 할 겁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첫 법원 신문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법원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드라마에서만 봤죠.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
어머니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정장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늙었네요. 주름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현수와 민호도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준비됐니? 네. 둘 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알아. 법정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침착하게 사실만 말씀하세요. 알았어.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대응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법원 건물은 컸습니다.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여기야.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어요. 가방을 엑스레이에 통과시키고 금속 탐지기를 지났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쪽에 법정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302호예요.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들어가요.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엄숙했습니다. 앞쪽에는 판사석이 있었고 양쪽에 변호사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고석에 앉았어요. 그때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김태수? 당숙이었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여성 판사였어요. 착석하십시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건 번호 2025가 1123, 피보호자 민호에 대한 후견인 지정건.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양측 주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부터. 당숙 쪽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신청인 김태수는 피보호자의 친숙부입니다. 친숙부? 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를 갖추고 있으며 피보호자를 책임지고 양육할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주택등기부등본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피신청인 측 주장 들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신청인이 혈연관계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시면 신청인은 피보호자의 친숙부가 아닙니다. 고인 배우자의 사촌입니다. 사촌이면 친족 아닙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법적으로는 친족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냈습니다. 신청인은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물록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당숙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늦게 소식을 들어서.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 변호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안 오시고 정부 지원금 이야기만 먼저 꺼내셨더군요. 이의 있습니다. 당숙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도 없는 주장입니다. 증거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녹음입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지원금 반 나누면 되잖아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정 변호사가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 신청인 측 관계자가 피보호자를 불법으로 데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와는 무관합니다. 당숙이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경찰 수사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판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피보호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민호 학생, 편하게 말해도 됩니다.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저는 집에 있고 싶어요. 집이 어디죠? 지금 살고 있는 곳이요. 할머니와 형과. 왜 그곳에 있고 싶죠?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항상 곁에 계셨어요. 신청이는 모르는 사람입니까? 네. 처음 봤어요. 아빠 장례식 때도 못 봤어요. 판사가 당숙을 받습니다. 신청인 할 말 있습니까? 당숙이 일어났습니다. 저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책임지고 싶습니다. 갑자기요? 신청인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간 결정은 일주일 후 통지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긴장됐네.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잘하셨어요. 특히 민호. 제가요? 네. 진심이 전달됐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당숙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만하게 합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당숙이 저를 봤어요. 어차피 할머니는 오래 못 키우실 겁니다.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제 건강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돈도 없으시잖아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사랑. 당숙이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여요? 사랑으로 학비 내요? 그래도 당신 돈 욕심보다는 낫죠. 당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고 보시죠. 법원이 뭐라고 하는지. 그는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민호 손을 잡았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저 무서워요. 만약에 저 사람한테 가야 한다면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민호야. 저는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설령 최악의 상황이 와도 할머니는 포기 안 해. 항소하고 재심하고 끝까지 갈 거야. 정말요? 그래. 약속해. 민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을 때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 키우던 시절. 그때는 행복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서류 준비, 증인 섭외, 진술서 작성. 밤새워서라도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3일 후,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왔어요. 법원에서 보호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라고 했거든요. 윤봉님? 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혈압이 좀 높네요. 얼마나요? 15,095. 경계성 고혈압입니다. 약 먹으면 되죠? 네. 그리고 무릎도 좋지 않네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은 가능하죠?
지금은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좀. 스트레스 관리 중요합니다. 연세를 생각하면. 알아요. 제 나이가 75라는 거, 늙었다는 거.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병원을 나오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복 여사님? 남자 목소리. 낯익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정우입니다. 정우? 정 변호사의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수 씨 병역 관련해서요. 어디서 만나죠?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겠어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30분 후, 저는 한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의 작은 카페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한 남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늙었네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건강하셨어요? 그럭저럭요. 성민이한테 들었어요. 고생 많으시다고.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정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수 씨 병역건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저군 법무 출신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인맥이 있어요. 입영 연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 복무도 가능할 수 있어요. 대체 복무요? 네. 가족 부양 사유로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저는 정우를 받습니다. 왜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30년 만에 연락해서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하시면 믿어야 할까요? 정우가 창밖을 봤어요. 빚을 갚고 싶어서요. 빚이요? 그때 할머니한테 못해준 것들.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그때 일은 잊었어요. 전 못 잊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가 없어서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평생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키고 싶어요. 할머니가 지키려는 아이들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로 흘러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도와주시겠다면 감사하겠어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류들 병무청에 제출해야 해요. 제가 작성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현수의 상황, 민호의 상황, 부양 필요성. 정우는 꼼꼼했어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2년은 연기할 수 있을 거예요. 2년이면 민호가 성년이 되는 시기네요. 네, 그게 목표입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고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 삶을. 저는 후회투성이에요. 정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할머니와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죠. 지금 도와주시는 것처럼. 정우가 저를 봤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카페를 나오며 정우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 지금은 현재. 그날 저녁, 현수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입영 연기 신청, 도와줄 사람이 생겼어. 정말요? 응. 군 쪽에 인맥 있는 분이야. 잘하면 2년 연기할 수 있대. 2년이면 민호 성년 되는 때까지야. 현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정우 씨한테 고마워해. 정우 씨요? 정 변호사 아버지. 그분이 도와주시기로 했어. 왜요? 옛날 인연이 있어서. 현수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였어요.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 좋은 일 있어요? 응. 형 군대 연기될 수도 있대. 정말요? 민호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형이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민호가 현수를 안았습니다. 현수도 민호를 꽉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미소, 이 아이들의 희망, 그걸 지키는 게 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를 열었어요. 민호 임시 보호자, 윤복 지정, 현수 입영 1차 연기, 검토 개시, 당숙 측 위조 감정, 절차 진행. 이겼어요. 일단은 이겼습니다. 저는 현수에게 전화했어요. 우리가 이겼어. 정말요? 응. 임시 보호자로 내가 지정됐어. 전화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동보호전담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복 여사님 맞으시죠? 네.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방문 예정입니다. 신고요? 네. 부적절한 양육 환경이라는. 누가 신고했나요? 익명입니다. 또 익명. 누가 계속 방해하는 걸까요? 언제 오시는데요? 오늘 저녁 6시 가능하실까요? 네. 오후 6시 2명의 요원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과 젊은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동보호전담팀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들은 집안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화장실을 확인하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민호 학생,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불편한 점은 없어요? 없어요. 할머니가 잘 돌봐주시나요? 네. 할머니 정말 좋으세요. 요원들은 메모를 했습니다. 경제 상황은 어떠세요? 저는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연금 받고 있고 복지 지원도 신청했어요. 생활비는 충분한가요? 빠듯하지만 관리하고 있어요. 현수 씨 수입은 일용직으로 한 달에 150 정도요.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남성 요원이 수첩을 봤어요. 어제 새벽 2시 반경 외부 방문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였나요? 관리사무소라고 했는데 이상해서 문 안 열었어요. 잘하셨네요. 여성 요원이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해 봤더니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니었어요. 당숙 측 관계자로 추정됩니다. 보호 명령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집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요. 감사합니다. 요원들이 일어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육 환경은 적절해 보입니다. 아이 표정도 밝고요. 다만 여성 요원이 덧붙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되긴 해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지원 최대한 받으세요. 그리고 지역 후원도 연결해 드릴게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수가 물을 떠다 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좀 피곤하네.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 제한 받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궁금했어요. 여보세요? 원만하게 갑시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 당신 누구요? 지원금 반 나누면 됩니다. 그럼 우린 물러나죠. 절대 안 돼요. 그럼 계속 힘들어지실 겁니다. 신고도 계속 들어갈 거고 방해도 계속될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제안받지 않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먹여 살립니까? 할머니는 늙고 병들었잖아요. 늙고 병들어도 당신보다는 낫죠. 적어도 양심은 있으니까. 두고 보시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로 녹취를 저장하고 정 변호사한테 전송했어요. 30분 후 정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협박과 공갈 시도예요. 경찰에 추가 신고하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응?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위험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언젠가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2주일 후, 저는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누구세요? 저, 김태수의 조카입니다. 당숙의 조카?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발이요. 할머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슈퍼 앞 벤치로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녀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죠? 증거예요. 김태수가, 아니, 우리 삼촌이 계획한 모든 것들. 녹음 파일이요. 삼촌이 변호사랑 통화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짜고 민호 데려가려고 한 거.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무슨 말이죠? 삼촌이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5년 전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삼촌이 보험금 관리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 날렸어요. 제 대학 등록금까지. 그때 어렸어서 몰랐어요. 가족이니까 믿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쓰고 도박빚 갚는 데 쓴 거였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민호도 똑같이 당할까봐 걱정됐어요. 지원금이랑 장학금 통장. 삼촌이 노리는 거 다 알아요. 장학금 통장이요? 네. 민호가 성적 장학금 받았잖아요. 그거랑 정부 지원금 합하면 꽤 돼요. 삼촌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USB에 다 들어있어요. 삼촌이 변호사한테 돈만 빼내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거 쓸 수 있는 거죠? 네. 법정 증거로요.
제가 증인으로 나설게요. 왜요?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이득 없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 지켜주세요. 할머니가 아니면 아무도 못 지켜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즉시 정 변호사한테 연락했습니다. 성민아, 큰 거 잡았어. 뭐요? 결정적 증거야. USB.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정 변호사 사무실. 우리는 USB를 재생했습니다. 그 돈만 빼내면 돼요. 애는 명목일 뿐이고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 계좌로 넣으라고 해. 나중에 나눠 갖자고. 녹음은 명확했습니다. 범죄 계획이었어요. 정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쓸 수 있어? 당연하죠. 이거면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증인도 있어. 조카가 나선다고 했어. 완벽해요. 이제 다음 신문에서 이걸 제출하면 정 변호사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진짜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새벽 3시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불이야. 저는 잠에서 깨어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의 연기가 자욱했어요. 현수야, 민호야.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현수가 문을 열었어요. 민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빨리 나가. 우리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밖에 나오니 소방차가 와 있었어요. 어디서 불났어요? 4층이요. 소방관들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불은 꺼졌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어요. 방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4층 복도에 인화물질이 있었어요. 누가? 그때 경찰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용의자 포착됐습니다. 화면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보였어요. 얼굴은 안 보였지만 이 사람 전에 본 적 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민호 데려갔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변호사가 급히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뭐가? USB가 없어졌어요. 뭐? 어젯밤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어요. USB랑 서류들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증거가 다행히 백업은 해뒀어요. 클라우드에. 정말? 네. 그리고 원본 파일은 제공자한테 또 있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사람들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알았어. 그날부터 우리는 더 조심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문은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신문 날이 다가왔습니다. 신문 7일 전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일 리허설을 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사실만 말씀하세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3일 전 병무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수 씨 입영 연기권 추가 심사 필요합니다. 언제 오면 돼요? 내일 오후 2시. 현수와 함께 병무청에 갔습니다. 심사관 앞에 앉았어요. 현수 씨, 현재 가족 상황 설명해 주세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이랑 둘이 남았어요. 수입은? 일용직이요. 한 달에 150 정도.
동생 나이는 17이요. 심사관이 서류를 받습니다. 보호자가 이웃 할머니? 네. 친족은요? 없어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나쁜 사람이에요.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 전 잠이 안 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은 다했습니다. 디데이, 오전 9시, 우리는 법원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정말요? 그래. 하지만 무서워도 해야 할 때가 있어. 우리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웃들이 와 있었어요. 복지관장님도 선생님도. 할머니 응원해요. 민호야 힘내. 따뜻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5가 1123 최종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USB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신청인 김태수가 금전적 목적으로 민호를 이용하려 한 증거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그 돈만 빼내면 돼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당숙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증인을 신청합니다. 문이 열리며 조카가 들어왔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증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조카입니다. 신청인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5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삼촌이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제 대학 등록금까지. 증거 있습니까? 통장 사본과 문자 내역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봤어요. 당숙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아닙니다. 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인의 패턴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친족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방화 사건. 정 변호사가 또 다른 자료를 냈습니다. 일주일 전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에 포착된 용의자는 신청인 측 관계자입니다. 증거는 경찰 수사 자료와 CCTV 영상입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신청인 할 말 있습니까? 당숙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뭐든 용서됩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금전을 노리고 아이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게 가족입니까? 당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 학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민호가 떨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가난하지만 저를 정말 사랑해 주세요.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을 봐주세요.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빠 엄마 죽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손 잡아주셨어요. 무서울 때, 외로울 때 항상 곁에 계셨어요. 민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 많은 집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도 눈가를 닦았어요. 알겠습니다. 선고는 3일 후 하겠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민호야, 울지 마.
이웃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진짜 이길 것 같아요. 정말? 네. 판사 표정 보셨죠? 우리 편이에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3일만 기다리면, 3일만, 3일은 길었습니다. 매 순간이 1년 같았어요. 저는 제대로 밥도 못 먹었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현수와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아. 곧 끝나.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고일.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우리는 법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10분 후에 시작합니다. 법원 직원이 알려주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늙은 얼굴, 주름진 손, 할 수 있어. 윤보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어요. 이웃들, 선생님, 복지관장, 정우까지 모두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건 번호 2025가 1123, 피보호자 민호 후견인 지정건. 판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신청인 김태수의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둘째, 피보호자 민호의 후견인으로 윤복을 지정합니다. 셋째, 신청인의 금전적 목적과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되어 향후 친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선고를 마칩니다. 순간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이겼다. 할머니, 민호야.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민호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현수도 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법정을 나오며 당숙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우리에게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현수의 병역 문제. 그날 오후 병무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 씨 입영 연기권 최종 결정 났습니다. 네. 민호 학생이 성년이 될 때까지, 즉 2년간 연기가 승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단 매 6개월마다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현수에게 전화했어요. 현수야, 2년 연기됐어. 정말요? 응. 민호 20살 될 때까지. 전화 너머로 현수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진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끝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외식을 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시켜? 정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고깃집에 갔어요.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호가 고기를 구우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학교에서 당당하게 다닐 수 있어요. 왜? 제 뒤에 할머니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할머니 항상 내 뒤에 있어. 현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2년 있으니까 그동안 돈 모아서 뭐 할 건데? 민호 대학 보낼 거예요. 꼭. 민호가 형을 봤습니다. 형?
너 공부 잘하잖아. 대학 가야지. 하지만 돈이, 장학금도 있고, 대출도 있고, 방법은 많아. 걱정하지 마. 저는 두 형제를 봤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할머니, 현수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집 계약 만료 언제예요? 1년 반 후. 그때까지 제가 돈 모을게요. 전세금 마련해서.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거 갚을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할머니가 더 고마우시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찍은 사진을 붙였어요. 법원 앞에서 찍은 사진. 우리 셋이 웃고 있는 사진. 가족이라고 썼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시간이 만든 가족. 사랑이 만든 가족.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들어오세요. 잠깐만 방해하겠습니다. 정우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축하 선물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상품권이 들어 있었어요. 너무 많은데요. 받으세요. 제가 그동안 못해준 것들에 대한 작은 보상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돕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하게 해주세요. 저는 정우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빚을 갚고 싶어서요. 제 마음의 빚을. 정우가 창밖을 봤어요. 그때 할머니를 지키지 못한 게 평생 가시였어요. 이제라도 뭔가 하고 싶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현재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끔 밥이나 같이 먹어요. 후원은 사양할게요. 대신 이따금씩 밥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나 나눠요.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과거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날 오후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상 받았어요. 상? 네. 모범학생 상. 민호가 상장을 보여주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에 충실했다고. 저는 민호를 꽉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저녁에 현수도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정규직 제안받았어요. 정말? 네. 그동안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사장님이 정규직으로 해주신대요. 와, 축하해. 이제 안정적으로 벌 수 있어요. 보험도 들어주신대요. 그날 저녁 우리는 또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어요. 오늘은 우리의 새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야. 새 시작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는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어요. 저는 빌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제가 곁에 있을 수 있는 동안에. 에필로그 6개월 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현수는 정규직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어요. 매달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반장이 됐어요.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릎이 아프고 가끔 숨이 차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셋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현장 학습 가요. 어디로? 제주도요. 2박 3일. 와, 좋겠다. 근데 돈이 좀 들어요. 얼마? 30만 원. 현수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내가 낼게. 형,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동생 현장 학습비 내는 건 당연한 거지. 저는 두 형제를 봤습니다. 정말 많이 컸어요. 의젓해졌습니다. 할머니는요? 민호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뭐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글쎄, 너희가 잘 크는 거, 그게 내 소원이야.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큰 소원이야.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 모실 거예요. 모셔? 네. 좋은 집 사서 할머니 모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그래. 고마워. 진짜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할머니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겠네. 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밝았어요. 윤보가 잘 살았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75년을 살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이 몇 개월이었어.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옆에 함께할 가족이 있으니까. 더 엔드. 이 이야기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5세 할머니는 늙었지만 가장 용감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장 부유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가장 진한 가족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나이 들어도 가난해도 혼자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립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